아니, 형님이 어떻게 여기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동서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이 굳었을 그 날카로운 말이 이제는 텅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제 심장을 찌르던 비수 같던 말들이 힘을 잃고 부서지는 먼지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발악하는 동서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져 내리는 그녀를 그리고 그 모든 모멸의 시간을 딛고 마침내 이 연단에 선 제 자신을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해 넘게 시댁의 제사를 모셔왔지만 기름 냄새와 향불 냄새가 뒤섞인 그 낯선 공기는 여전히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쿵쾅거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고된 노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에는 늘 보이지 않는 서열과 날카로운 체면의 칼날이 번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언제나처럼 고졸학력의 맏며느리인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돌아온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탕을 끓이고 밤을 깎고 정성껏 전을 부치며 제사상에 오를 음식들을 하나하나 장만했습니다. 허리를 두드려가며 마지막으로 과일을 깎아 올리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동선의 식구가 들어섰습니다. 동선은 언제나처럼 백화점 쇼윈도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직함에 걸맞게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옷차림과 은은하게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며칠 밤낮으로 음식과 씨름한 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동서는 부엌으로 들어와 제사상을 쓱 훑어보더니 시어머니께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서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모녀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행주로 손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마지막 음식을 점검하는 척 애써 그들의 대화에서 비껴 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둘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해외 저널에도 실리게 됐어요. 전부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네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작은 아들이 장가 하나는 잘 갔다며 동서의 어깨를 연신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사람은 역시 배워야 해. 영어를 잘하니 세상 편하게 사는구나. 누구는 평생 부엌에서 전만 부치는데 말이야. 그 말은 명백히 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과일 접시의 위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런 식의 무시와 조롱은 제게 익숙한 일상의 일부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한술 더 떴습니다. 형님, 음식 솜씨는 정말 어메이징 하세요. 이런 탤런트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동서는 일부러 영어 단어를 섞어 쓰며 저를 치켜 세우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어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 면전에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제 침묵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반응 없음을 무지함의 증거로 삼으며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의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저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절을 올리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경건한 마음 대신 억울함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향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오르는 동안 저는 수십 년 전 처음 이 집에 시집 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일찍부터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제 과거를 이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못 배운 맏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도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동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영어 유치원 이야기, 해외 연수 계획 등을 늘어놓으며 시어머니의 환심을 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우리 집안의 기둥은 작은 아들 내외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남편은 그저 술잔만 기울이며 못 들은 척 외면했고 저는 밥알을 씹는 것조차 모래를 삼키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동선의 식구가 돌아간 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부엌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조금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는 내내 동서가 내뱉었던 영어 단어들을 곱씹었습니다. 어메이징, 탤런트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의 의미는 뼛속까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 옆에 누워 밤늦도록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는 내 존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혀끝에 매달고 싶지 않았어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한 구석에서 남편이 젊은 시절 보던 낡은 영어 회화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낯선 알파벳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벼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체면의 칼끝에 베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굳어 만들어진 제 삶의 가장 강력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삿날의 설움을 억지로 삼킨 뒤 맞이한 아침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낡은 영어책을 들춰보았지만 까만 글씨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겉돌기만 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새벽 공기를 쐬고 나니 조금은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텅 빈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오랜만에 북적이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사람들 소리와 구수한 음식, 냄새가 가득한 시장은 제가 유일하게 기죽지 않고 활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물 좋은 생선을 고르고 덤을 얹어주는 야채 가게 주인 아주머니와 정답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몇십 년을 다닌 시장이라 제 눈썰미는 누구보다 정확했어요. 시든 채소를 섞어 파는 얌체 상인이나 저울 눈을 속이는 생선 장수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쓴소리를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교수 동서를 둔 못 배운 형님이 아니라 알뜰하고 야무진 살림꾼으로 불렸습니다. 양손 가득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언제나 뿌듯함으로 가벼웠습니다. 그날도 한참을 돌아다니며 저녁 찬거리를 거의 다 샀을 때였습니다. 단골 과일 가게 앞에 멈춰서서 탐스러운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금발의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지도를 손에 든 채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무언가 다급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삿날 밤의 결심이 무색하게 저는 또다시 두꺼운 유리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제가 들고 있던 사과였습니다. 아마도 가격을 묻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가격을 알려줘야 해라고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벙어리처럼 그저 눈만 끔뻑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변 상인들도 저희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제 어깨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뭘 그렇게 쩔쩔매고 계세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동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어느새 제 옆에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외국인들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막혔던 물꼬가 트인 듯 대화는 순식간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동서는 과일의 종류와 가격을 설명해 주는 것을 넘어 근처의 다른 볼거리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동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채찍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잠시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과일을 사든 외국인들이 떠나갔습니다. 동서는 보란듯이 으쓱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빤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형님과 저는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인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동서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고른 과일값을 치르고는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의 무게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활기차고 정겹게 느껴졌던 시장의 모든 소음이 저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장바구니를 현관 앞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과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만 그것을 주울 기력조차 없었어요. 부엌으로 달려가 찬물을 한 번에 들이켰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울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대신 제삿날 밤에 꺼내 들었던 낡은 영어책과 공책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장에서 겪었던 굴욕의 순간을 떠올리며 공책에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먼저 썼습니다. 1, 2, 3, 4원, 2, 3, 4 그리고 가격을 묻는 말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사전을 찾아가며 한 단어 한 단어 삐뚤빼뚤한 글씨로 문장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How much is it? 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쓰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꽉 쥐었던 손의 힘만큼 저는 연필을 쥔 손에 더욱더 강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의 굴욕은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절대로 꺼지지 않을 뜨거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겪은 굴욕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꼬대처럼 How much is it이라는 문장을 중얼거렸고 길을 걷다가도 외국인만 보면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 안의 결심은 아직 연약한 불씨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식탁에 앉아 단어를 외우고 낡은 책의 문장을 따라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과의 유일한 약속이자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지탱하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혈압이 오르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지병이 있으셨던 터라 남편은 덜컥 겁을 먹고는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자고 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중요한 회사 미팅이 발목을 잡았고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것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마침 동서는 그날 강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보다는 동서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고 결국 저는 운전기사 겸 간병인 역할로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의 대기실은 언제나처럼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저는 접수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동서를 의자에 앉힌 뒤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동서는 능숙하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간호사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하게 짜인 연극과도 같았어요. 저는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 드리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짐을 지키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시어머니와 동서가 먼저 들어갔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에는 나이가 지긋한 의사 선생님과 그의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는 젊은 외국인 의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수를 온 의사인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의 혈압을 재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옆에 있던 외국인 의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오고 가는 대화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과 시어머니의 불안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저 상황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동서가 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동서는 유창한 영어로 시어머니의 평소 증상과 복용하던 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의사 선생님도 젊은 외국인 의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신뢰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간 진료실의 모든 시선이 동서에게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마치 무대의 주인공이 된 배우처럼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상황을 주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넘어 영어를 잘하는 며느리에 대한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채 구석에 놓인 의자처럼 아무런 존재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제가 있어서 다행이지 뭐예요. 영어 좀 알면 이런 건 아주 쉽죠. 그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우월감과 저에 대한 경멸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마치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역시 동서의 등을 두드리며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한다며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동서는 오늘 진료 내용에 대해 시어머니께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 드셔야 할 약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똑 부러지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운전만 하는 기계가 된 것 같았어요. 제 존재는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제삿날의 모멸감, 시장에서의 굴욕, 그리고 병원에서의 소외감까지 짧은 시간 동안 겪은 일들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낮에 병원에서 들었던 알아들을 수 없었던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혈압, 처방전, 심장전은 낡은 사전을 펼쳐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블러드 프레셔, 프로스크립션, 하트 공책에 그 단어들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눌렀을 때마다 낮에 느꼈던 모멸감이 조금씩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구경꾼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서기 위해 더 독하게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공책에는 시장에서 쓰는 생활 영어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의료 용어들까지 하나씩 채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어 단어를 외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무시에 맞서 저만의 갑옷을 한 겹 한 겹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꼈던 모멸감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멘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이 있고 난 뒤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저를 무시했고 사소한 일에도 동서와 저를 비교하며 타박을 주셨어요.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비호를 받으며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폭력 속에서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의 어둠 속에서 낡은 책상에 앉아 더 필사적으로 영어와 씨름했습니다. 제게 쏟아지는 모멸의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집안의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 남편에게 어머니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겪는 서름과 억울함보다는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소연해도 남편은 그저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 싸움은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도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은 잠결에 뒤척이며 제가 무얼 하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면증이냐, 나이 들어 잠이 줄었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제 손에 들린 낡은 영어책과 공책을 몇 번 보고 나서는 미묘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제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잠시 들르셨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라 함께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과 따끈한 된장찌개를 정성껏 차려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수저를 들기도 전에 제게 핀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찌개가 짜다, 나물이 질기다. 사소한 트집이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다시 간을 맞춰오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처럼 제 학력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음식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게지. 그러니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듣던 말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식탁 앞에서 듣는 모욕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You are so stupid.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제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서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서툰 영어 욕설을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는 듯한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침묵으로 일관하던 남편이 들고 있던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뭘 그래?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냥 TV에서 본 말을 따라 해본 것뿐이다. 시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남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영어로 욕을 하세요? 엄마가 그런 말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제 아내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의 희생을 강요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지금 저를 위해 어머니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목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 남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영어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잠도 안 자고 공부했던 거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책에 달아빠진 표지와 빼곡하게 무언가 적힌 제 공책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안함, 안쓰러움, 그리고 어쩌면 아주 약간의 존경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새벽 공부를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거나 작은 스탠드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핀잔을 주려고 하면 은근슬쩍 화제를 돌려 상황을 무마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그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소심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서 보여준 남편의 작은 반란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더딜지라도 제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는 저를 옥죄던 감시의 시선이 아니라 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응원의 눈빛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메마른 제 마음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사다 준 새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조금 더 희망에 찬 마음으로 책장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작은 변화는 제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동서의 날 선 태도는 여전했지만 제 곁에 조용한 응원군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한결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거나 상처받지 않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아주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조용한 공부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4시의 알람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탠드 불빛 하나의 의지에 책을 펼치는 그 시간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멸감 때문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영어라는 새로운 세상에 조금씩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들이 모여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동화책을 더듬더듬 읽다가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저는 에베레스트라도 정복한 등반가처럼 뿌듯한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저의 공부 방법은 조금씩 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단어를 외우고 문법책만 들여다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영어를 접하고 싶다는 갈증이 생겼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막막했지만 저는 어린이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림이 많고 문장이 짧은 영어 동화책이라면 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책을 집어들려니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었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영어 동화책을 하고 수군거리는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책 몇 권을 골라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젊은 점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책을 계산해 주었지만 저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서둘러 서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비닐봉지에서 책을 꺼내는데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점의 어린이 코너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보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조금 더 큰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동네 편의점에서 간단한 영어 잡지나 신문을 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편의점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영자신문을 사는 제 모습이 어쩐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인적이 드문 늦은 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조심스럽게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음료수 코너를 기웃거리다가 신문과 잡지가 꽂혀 있는 코너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얇은 영자 신문 한 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료수 몇 개와 함께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무심한 표정으로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린 얇은 신문 한 부가 마치 대단한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스탠드 불빛 아래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는 단어보다 모르는 단어가 훨씬 많았고 문장의 구조는 복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 문단을 해석하는데 1시간이 꼬박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을 찾아가며 한 줄 한 줄 더디지만 꾸준히 읽어나갔습니다. 신문 속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의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 문화저는 그 작은 지면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의 조용한 공부는 그렇게 조금씩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낡은 동화책에서 시작해 얇은 신문을 거쳐 이제는 남편이 사다 준 낡은 라디오로 영어 방송을 듣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지만 매일 듣다 보니 익숙한 단어들이 하나둘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날씨, 음악 아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 공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고 가끔은 제가 읽고 있는 신문의 내용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서툰 설명으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겠지만 남편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동서 앞에서는 여전히 저를 감싸주지 못하는 소심한 남편이었지만 단둘이 있을 때 보여주는 그의 작은 관심과 인정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라디오를 듣고 있는 제게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뭐라도 되려고? 그의 물음에는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더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저는 수만 가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조용한 공부는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 주눅 들었던 과거의 저를 떠나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서는 새로운 저를 맞이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얇은 신문 한 부는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초대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새벽의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 저의 조용한 공부는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낡은 영어 사전은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졌고 제 키보다 높이 쌓인 공책들은 지난 시간 저의 치열했던 노력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 동안
저 또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영어가 두렵지 않았고 외국인 앞에서 주눅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영자 신문이나 잡지는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영어 뉴스를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파악하는 것이 제 아침 일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십 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실력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과거의 상처와 모멸감이었습니다. 동서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시장 바닥에서의 굴욕,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 그 기억들은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제가 나태해지려 할 때마다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전통 떡과 한과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 간식으로 이웃들에게 선물로 만들어주던 것이었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공방을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생을 부엌에서 살아온 제 투박한 손이 이제는 제 삶을 일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전통의 맛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영어 공부를 하며 넓힌 시야를 사업에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해외의 유명 디저트 잡지를 보며 포장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설탕 대신 천연 재료로 단맛을 내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저의 떡과 한과는 고리타분한 옛날 음식이 아니라 세련되고 건강한 디저트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는 살림만 하던 고졸 아줌마에서 서진 식품의 서진 대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직원도 몇 명 두게 되었고 백화점에도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커질수록 더 넓은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이제는 경제신문을 읽으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외 바이어와 간단한 이메일을 주고받을 정도의 실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믿을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식품 박람회 월드 푸드 엑스포의 주최 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차세대 글로벌 식품 리더 세션의 발표자로 저를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그것은 분명 저 서진 대표에게 온 초청장이 맞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낯선 영어 단어 앞에서 쩔쩔매던 제가 이제는 그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제 사업과 인생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이 마침내 거대한 결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남편의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발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발표 주제는 전통의 현대적 계승 K- 디저트의 세계화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0수년간 고민하고 실천해왔던 모든 것을 담아내야 했습니다. 물론 발표는 전부 영어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발표 원고를 쓰고 수십 번이고 고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단어와 문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원고를 들고 동네의 작은 영어 회화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원어민 강사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엉망이고 문장도 뚝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 저는 두려움보다 해내고 싶다는 열망이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학원을 찾아가 발음을 교정받고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혔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오고 저는 최종 발표 자료가 담긴 프린트물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영어 문장들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저의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삿날 부엌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던 밤, 시장 바닥에서 굴욕감에 몸을 떨던 오후, 병원 대기실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그 순간들, 그 모든 모멸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프린트물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오는구나. 나지막이 내뱉은 혼잣말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프린트물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마침내 기회를 잡은 자의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우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세상의 가장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당당한 사업가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국에서의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단에 섰지만 준비한 원고를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수많은 파란 눈들,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벅찬 가슴을 안고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서름과 한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박람회 이후 저의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했고 저는 K-디저트 열풍을 이끄는 여성 CEO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 저를 찾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도 있었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바쁜 시간을 쪼개 강연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한국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온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제 성공 스토리를 학생들에게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동서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저를 고졸이라며 무시하고 멸시했던 동서가 있는 곳, 그곳에 강사로 선다는 것이 어쩐지 불편하고 껄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피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마주해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명예로운 복수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강연보다 더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캠퍼스는 젊음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이 때 저는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밤을 새워 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게도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잠시 상념에 잠겨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몇몇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전과 같은 당당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동서의 얼굴에 아주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의 그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형님? 이런 곳은 형님이 오실 만한 데가 아닐 텐데요. 혹시 우리 학교 청소 일이라도 구하러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칼날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상처받고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동서. 오늘 이 학교에서 강연이 있어서요. 제 말에 동서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강연이요? 형님이요? 정말 재미있는 농담이시네요. 어디 학생들 앞에서 떡 만드는 법이라도 가르치시게요? 여기는 그런 거 배우는 데가 아니랍니다. 동서는 저를 청강생이나 혹은 길을 잃은 외부인 정도로 취급하며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도 저희의 대화를 들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서와 말을 섞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강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등 뒤로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강연 시간이 다가오자 넓은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쥔 채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를 맡은 경영학과 학과장님이 연단에 올라 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하여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아이콘이 되고 계신 분이죠. 서진식품의 서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강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동서의 얼굴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진 대표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동서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동안 동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반짝이는 눈들을 바라보며 준비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떡 만드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편견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온 한 여성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게 된 이후 새벽마다 홀로 눈물을 삼키며 단어를 외웠던 밤들, 그리고 그 노력이 어떻게 제 사업의 자양분이 되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망설임 없이 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연단에 선 채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젊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 학생은 사업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었고, 또 다른 학생은 전통적인 아이템을 글로벌 시장에 맞게 현대화하는 저만의 브랜딩 철학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제가 겪어온 경험과 고민들을 차분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제 대답 하나하나에 학생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받아 적거나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태도 속에서 저는 깊은 존중을 느꼈습니다. 그때 강의실 뒤편에서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금발의 앳돼 보이는, 한눈에 봐도 외국인 교환학생임을 알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건네받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서툴지만 아주 또렷한 한국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발음하려는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오늘 강연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학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학생에게로, 그리고 다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학생은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 어떤 영어 찬사보다도 더 강력한 망치가 되어 제 심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외국인 앞에 서서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던 제 모습, 제삿날 부엌 구석에서 동서가 내뱉던 조롱 섞인 영어 단어들, 병원 진료실에서 그들만의 언어 속에 완벽히 소외되었던 그 차가운 공기. 저는 그 모든 굴욕과 모멸감을 벗어나기 위해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을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한국 최고의 대학 강단에 서 있는 제게 파란 눈의 외국인 학생이 저를 존경한다며 저를 이해하기 위해 배운 서툰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눈가를 적셨습니다. 제 눈에 맺힌 눈물은 부끄러움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제 마음속 응어리가 마침내 녹아내리는 뜨겁고도 시원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역전이, 이보다 더 명예로운 증명이 또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학생에게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수많은 학생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인을 요청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학생들로 저는 한동안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젊고 건강한 에너지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이룬 것들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학생들의 환호 속에서 벗어나 강의실 출입문 쪽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강의실이 텅 비어가는 동안 그 한가운데에 홀로 앉아있는 동서의 모습을요. 아무도 그녀의 주변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따르던 학생들도 동료들도 모두 그녀를 외면한 채 떠나고 없었습니다. 동서는 텅 빈 의자에 섬처럼 고립되어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꼿꼿했던 허리는 무너져 내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머리는 단정함을 잃은 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값비싼 옷은 주인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과 우월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깊은 패배감과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처절한 굴욕감만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의 곁을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담담하게. 그녀가 저를 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허공 속을 헤매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건넬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동정도 어떤 조롱도 무의미했습니다. 오늘의 이 무대가 바로 저의 가장 완벽하고도 명예로운 복수였으니까요. 제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수십 년간 이어진 질긴 악연의 끝을 알리는 장엄한 종소리였습니다. 무거운 강의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평생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았습니다. 마치 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문대에서의 강연은 제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열등감과 모멸감의 껍질을 완벽하게 벗어 던지고 온전히 서진 대표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의 성공 스토리는 언론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졌고 저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동서의 삶은 그날을 기점으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연했던 그날의 일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무시하고 멸시했던 형님이 사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서 보였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 이 모든 것이 동서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가 되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녀를 굴욕당한 교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몰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서의 가짜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서의 명성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큰 기둥은 바로 해외 명문대 박사라는 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 동서의 과거 논문에서 표절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익명의 게시판에 올리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혹에 불과했지만 학교 측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박사학위 논문은 대부분 다른 학자의 연구를 교묘하게 짜깁기한 것이었으며 심지어 학위 자체도 정식 학위가 아닌 단기 연수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유창한 영어 실력도 깊이 있는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포장하고 남을 무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동서는 교수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평생을 교수님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시간, 강사 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권위는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약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허무함과 연민이었습니다. 타인을 짓밟고 얻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녀의 몰락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의 자랑거리였던 작은 며느리가 가문의 수치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 알아누우셨습니다. 그토록 동서를 떠받들던 시어머니는 이제 입만 열면 동서를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시댁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고 모든 친척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그녀의 삶은 이제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기 위해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구, 대표님 오셨네. TV에서 아주 빛이 나시던데요. 우리 시장의 자랑이십니다. 이제는 대표님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어른이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누구 엄마, 누구 댁으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 서진 대표를 정확하게 불러주었습니다. 단골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제 손에 덤으로 싱싱한 파 한 단을 더 쥐어주며 고개 숙여 인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수십 년 전 바로 이 시장에서 겪었던 굴욕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던 초라한 제 모습, 그리고 저를 비웃던 동서의 오만한 얼굴. 그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고마운 채찍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동서가 살던 아파트 앞을 지나쳐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삶을 상징하던 그곳은 이제 굳게 문이 닫힌 채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저는 차를 멈추고 잠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가요, 동서. 당신이 내게 준 모멸감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나의 삶이 결국 당신의 가짜 인생보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제는 당신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살며시 열리며 남편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는 소리를 듣고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묵직한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주 오랜만에 보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했소, 여보. 당신이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야. 남편의 그 나직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며 파고들었습니다. 진짜 기둥? 평생을 시어머니와 동서의 그늘에 가려 있으나 만화한 존재로 취급받던 제게 남편이 건넨 그 말은 수십 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듯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와 낯선 시집살이에 밤마다 소리 없이 눈물 흘리던 어린 날의 제 모습, 제삿날이면 부엌 한 구석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 쏟아지는 무시와 멸시를 묵묵히 감내해야 했던 젊은 날의 제 모습, 그리고 동서의 조롱을 이겨내기 위해 억울함과 서러움으로 잠 못 이루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던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투박한 손으로 연필을 쥐고 낯선 단어들을 외우던 그 고독하고도 치열했던 시간들,
그 모든 인고의 세월이 마침내 값진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 가슴속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묵은 한이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시원하고도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학력이나 명예를 가진 동서도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이름 석자를 온전히 되찾고 제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장바구니의 무게만큼이나 제 삶의 무게를 기꺼이 책임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된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앉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소.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싸우는 동안 나는 너무 비겁했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신에게 모든 짐을 지게 했어. 남편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 날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그 무심함과 방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댈 곳 하나 없었기에 저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걸요. 이제라도 알아주니 그걸로 됐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저녁 노을이 비쳐들어와 거실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삶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한 나 자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저의 가치를 알아주고 저의 삶을 존중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성공적이었습니다.